신인간혁명 15권 이케다 다이사쿠 개화 사상과 철학은 행동으로 개화되어야 한다. 대하의 시대를 맞이한 창가학회는 1971년 문화의 해에 들어서자 새로운 인간 문화 창조라는 광선유포의 대해를 향해 도도히 흐름을 넓혀갔다. 그 수면에는 민중의 환희가 물결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당당한 창가의 대하를 생각할 때마다 원류를 열어 놓은 순난의 선사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복받쳐 올랐다. 1971년 6월 6일은 그 마케코치 선생님 탄신 100년이 되는 때였다. 4월에는 마케코치 선생님의 창가 교육학을 기조로 하는 소카 대학교를 개교하여 초대 회장의 교육구상은 제3대 회장인 신이치의 손으로 착착 실현해갔다. 이 6월 6일에는 신이치의 제안으로 탄신 100년을 기념하여 마키코치의 흉상 제막식을 도쿄 시나노마치에 소재한 세이쿄 신문사에서 거행했다. 마키코치 선생님의 손녀 요코가 로비에 놓인 흉상에 흰 천을 걷어내자 좌대를 포함해 높이 1.7m의 청동상이 드러났다. 신이치는 그 흉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선사의 사신 홍법의 대투쟁을 추모했다. 마키고치 선생님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진흙탕으로 돌진하는 시대에 민중의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바라고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켰다. 그럴 땐 사상과 종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정법에 눈 떠서 대선 생활을 보내라는 것이 마키고치 선생님의 외침이었다. 정의에 입각한 그에 대한 비판은 국가 신도에도 가차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사상 통제를 실시하여 국가 신도를 정신의 지주로 삼아 전쟁을 수행하는 군부 권력이 그것을 용인할 리 없었다. 1943년 7월 6일에는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 회장과 도다 조세 이사장이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체포된 사람은 간부 21명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마키코치 선생님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문초를 받을 때도 국가 신도의 그릇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니치렌 불법의 정의를 엄연하게 끝까지 외쳤다. 전시하의 옥중 생활로 고령인 마키코치 선생님의 몸은 몹시 쇠약해졌다. 영양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얼굴을 씻어야 하는 나날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셋째 아들인 요조가 전쟁터에서 병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체포되던 이듬해인 1944년 10월 13일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는 도쿄 구치소에서 현존하는 편지로는 마지막인 소식을 썼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00년 전과 그 후의 학자들이 모두 바라다 볼 뿐 손도 대지 못한 가치론을 내가 저술하여 더구나 위로는 법화경의 신앙에 결부시키고 아래로는 수천 명이 실증한 것을 보고 나도 놀라고 있어. 이 때문에 삼장사마가 분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경문 그대로인 것이요. 편지 글귀에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유유한 그의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그 몸은 영양실조와 노쇠로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구치소 담당관은 병감으로 옮기라고 수차례 권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11월 17일 직접 병감으로 옮길 것을 자청했다. 그리하여 의복과 두발을 단정히 하고 오후 3시경 걸어서 병감으로 향했다. 마키코치 선생님의 건강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다. 동행한 담당관이 도와주려 하자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 하면서도 혼자 힘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그것은 권력의 도움은 빌리지 않겠다는 고고한 의지의 표출이기도 했으리라. 마키코치 선생님은 병감으로 옮기자마자 곧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 저녁 무렵 마키코치 선생님의 자택에 위독함을 알리는 전보가 도착했다. 집에 있던 사람은 사망한 셋째 아들 요조의 아내 사다이 뿐이었다. 사다이는 만사를 제쳐놓고 구치소로 달려갔다. 병감이라 해도 좁은 독방에 침상이 하나 놓여있을 뿐이었다. 혼수 상태인 마키코치 선생님은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사다이는 그날 밤엔 집에 돌아갔다. 이튿날 18일 오전 6시가 지나 마키코치 선생님은 숨을 거두었다. 향년 73세였다. 그의 유해는 사다이의 친정집 신발가게 종업원에게 업혀 메지로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왔다.
조문객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흉포한 권력에 대한 공포심이 겁먹은 망은의 제자를 떼어놓은 것이다. 고난은 인간을 도태하여 가짜를 추려낸다. 마키코지 스네 사부로가 추진한 창가 교육학회 운동은 니치렌 불법으로 사람들의 실생활의 최대 가치를 창조하고 민중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니치렌 불법의 최고 특징은 광선유포의 종교라는 데 있다. 즉, 묘법이라는 생명의 대법을 세계에 넓혀 전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라. 그것이 곧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사명이며 거기에 자기 행복의 길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자신이 법의 공덕을 받으려면 수행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을 받게 해주기 위해 교화하고 화도하는 자행화타가 니치렌 불법의 수행이 된다. 대성인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라도 설할지니라. 어서 1361쪽라고. 그러므로 창제와 절복이 불도 수행의 양쪽 바퀴가 된다. 그리고 또 니치렌 불법은 입정 안국의 종교다. 입정 안국은 정을 세워서 나라를 안穏게 한다는 의미다. 정법을 유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법의 천리를 세우게 하라. 그리하여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라. 바로 이것이 대성인께서 생애를 통해 외친 말씀이었다. 한 차원에서 말하자면 입정이라는 정법 유포가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인데 대해 안국은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해도 좋다. 대성인은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미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어서 32쪽라고 말씀하셨다. 사표의 정밀은 사회의 평화다. 현실적으로 사회를 변혁하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는 안국을 실현해야 비로소 불법자의 사명은 완결된다. 그런데 일본 불교는 절에 틀어박혀 세상의 안온이나 사후 세계의 안락을 염원하며 경 등을 읽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 행해 왔다. 그것은 세상을 피해 불문에 들어서는 둔세를 신앙의 한 형태로 삼아 온 점에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 건설을 망각한 종교는 현실 도피이자 무력한 관념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 대성인은 그러한 불교의 자세를 타파하는 종교혁명을 단행하셨다. 광선유포, 입정 안국을 달성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신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마키코치스네 사부로는 투쟁을 일으켰다. 대성인은 오로지 민중을 근본으로 삼으셨다. 마키구치도 민중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민중과 대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회 건설의 주체자로서 그 자각을 촉구했다. 창가 교육학회는 최고 전성기일 때도 회원 3,000명 정도인 작은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을지라도 정의로운 교단이었다. 군사정부의 유유낙낙 순종하는 권력에 어리빠진 기골 없는 종교가 아니었다. 교육 개조를 종교 개혁을 외치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설해 사회의 비참함을 없애기 위해 가면히 일어선 개혁의 교단이었다. 여기에 사정문으로 변한 종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군사 정부도 조사를 거듭하여 그것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권력은 민중을 지배하고 예속시켜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성을 갖는다. 그래서 영맹한 탄압의 발톱을 드러내어 학회를 덮쳤다. 만일 학회가 광선유포, 입정 안국을 포기하고 권력에 영합했다면 탄압을 만나 마키구치가 옥사하는 일도 분명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불법자로서 혼의 죽음이며 니치렌 대성인을 위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후 시대는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강대했던 국가 권력에도 제한이 가해지고 권력은 분산되어 크고 작은 다양한 권력이 복잡하게 뒤얽힌 구조가 되었다. 한편 학회는 마케구치의 유지를 이어받아 홀로 일어선 도다 조세이에 의해 새로운 광선유포의 전진을 개시했다. 이윽고 학회는 민중의 스크럼을 넓혀 입정 안국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와 사회 건설에 착수했다.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 놓기 위해 정치 변혁에도 임했다. 실로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두였다.
그러자 국가 권력을 비롯해 기득 권익을 탐하여 권력의 마성의 독에 침범당한 여러 세력은 막강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학계에 대한 공격과 박해를 반복했다. 그러나 법화경이 설해지고 성운에서 말씀하신 대로 난이야말로 최대의 영예다. 창각에 대한 탄압은 광선유포가 진행되고 입정 안구, 건설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더욱더 격심해졌다. 지역에서 건세를 휘두르는 유력자들의 획책으로 동네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했다. 기성 종파의 사원이 학회원의 유골 매장을 거부한 묘지 문제,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 천하무적의 탄광 노조라 일컫는 탄광 노동조합이 학회원을 쫓아내려 했던 유바리 탄광 노조 사건, 야마모토 시니치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고한 용의로 부당하게 체포된 오사카 사건, 더욱이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등 매스컴의 비방과 중상도 반복되었다.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부터 공격의 표적은 회원 단결의 핵심인 그에게로 압축되었다. 더구나 그 탄압 수법은 점차로 교묘하고 교활해졌다. 학계의 편견과 질투심을 품은 평론가나 학자 등을 내세워 비난의 집중 포화를 퍼부어 학회 배척 여론을 만들려고 길을 쓰는 신문이나 주간지도 적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원이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서로 짜 맞춰서 학회를 격렬하게 중상모략하며 회장 신이치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라고 떠들어대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종교 탄압의 폭거도 수없이 반복되었다. 신이치는 자신에 대한 일이라면 참을 수 있었다. 그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온갖 박해로 수많은 학회원들이 인권을 짓밟히며 필살로 닿을 수 없는 쓰라림을 겪어야만 하는 점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따돌려서 수도를 막아버린 경우도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협박이나 괴롭힘에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자녀들까지도 또래 아이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권력의 마성이라 해도 그것은 권력을 손아귀에 넣은 인간의 생명에 깃든 마성이다. 불법에서는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제육천의 마왕, 즉 타화자재천에 대해 설해져 있다. 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 지배하려는 무제한의 욕망이며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마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회가 광선유포와 입정 안국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탄압, 박해에 맞서 영원히 투쟁해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학회의 전제는 제육천의 마왕과 권력이라는 마성과의 장렬한 투쟁이다. 그리고 마곤을 누르고 권력이라는 마성의 쇠사슬을 끌고 단호히 민중이 승리하는 깃발을 세워야만 하는 투쟁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초대회장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의 흉상을 바라보면서 직접 만나뵌 적이 없는 선사에게 맹세했다. 마키코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선생님을 옥삭해 한 권력이라는 마성의 발톱을 뽑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주의 평화와 인도주의 스크럼으로 오만한 권력을 누르고 민중의 기쁨에 넘치는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입니다. 마키구치 흉상 제막식을 거행한 지 이틀 지난 6월 8일에 신이치는 홋카이도로 달려갔다. 홋카이도는 마키구치가 소년 시절부터 도쿄로 떠나던 29살 때까지를 보낸 인생의 비상을 한 천지다.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광선유포의 흐름을 만들고자 신이치는 결의했다. 그는 사포로 근행회에 참석하여 회원을 거듭 격려한 다음 9일에는 오누마로 무대를 옮겼다. 이튿날 10일에 열릴 오누마 연수원, 지금은 하코다테 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연수원은 아름다운 실록으로 뒤덮인 오누마 호반에 있었다. 땅거미가 지자 주변은 엷은 보라색으로 물들더니 이윽고 짙은 먹빛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이치는 저녁 식사 후에도 연수원내를 돌며 개원식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오후 8시를 지났을 무렵 차로 연수원 주위를 돌아보기로 했다. 차창 밖을 보니 새까만 하늘에 동쪽 산 건너편이 하얗게 빛나 보였다. 저 불빛은 뭘까? 동행한 간부가 답했다. 신의 불빛이 아닐까요? 신이치는 인공적인 빛과는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는 오누마 호반의 외곽도로로 나왔다. 동쪽 하늘을 본 신이치는 무의식 중에 숨을 삼켰다. 구름 사이로 커다란 보름달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주위를 제압하며 교교히 빛나고 있었다.
조금 전 하늘의 불빛은 산 뒤에 가려져 있던 달의 빛이었다. 달은 천공의 새하얀 은색의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요요하고 장엄한 자태를 보였다. 그리고 호수의 수면에는 무수한 금파, 은파가 화려하게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대우주가 엮어낸 미의 그림 병풍이었다. 지금이다. 이 순간밖에 없어. 신이치는 차를 멈추도록 부탁하고 옆에 있는 카메라에 손을 뻗었다. 그 카메라는 전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지인이 선사한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다. 그는 그 진심 어린 정성에 보답하고자 카메라를 가까이에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썼다. 신이치는 뒷좌석 창문을 열고는 셔터를 눌렀다. 그는 한순간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느꼈다.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면에서나 살아가는 면에서도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야 할 승부가 반드시 있다. 신이치는 동지를 격려하는 경우에든 일에서든 항상 지금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분투에 분투를 거듭했다. 인생이라 해도 순간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지금을 승리하는 것이 완승으로 이어진다. 성운에는 목숨은 실로 일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서 466쪽라는 말씀이 있다. 목숨은 영원하지만 있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지금의 일념, 한순간의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찰하셨다.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한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이치는 달을 향해 차 안에서도 셔터를 계속 눌렀다. 월천자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그곳에 뒷차에 타고 있던 세이쿄 신문 기자인 20대 초반의 젊은 사진 기자가 달려와 외쳤다. 기사님, 차 엔진을 꺼 주십시오. 그런 다음 신이치를 향해 말했다. 선생님, 차의 창틀에 양 팔꿈치를 대고 카메라를 잡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 촬영은 어려워서 손떨림을 막기 위해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고정하여 찍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만큼 손떨림을 걱정했던 모양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진지하게 조언해준 사진 기자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확실히 양 팔꿈치를 창틀에 단단히 갖다 붙이니 카메라의 안정감이 정말 달랐다. 파인더를 들여다보니 달빛이 반사해 호수 수면에 금빛띠가 생겨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물결이 일어 금색빛이 깜빡거렸다. 조용한 호반에 신이치가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단속적으로 울렸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호반을 이동하며 필름 몇 통분을 촬영했다. 사진이 잘 나오면 동지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밤낮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동지들과 함께 짧은 순간의 대자연의 미가 안겨준 감동을 나눔으로써 격려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청춘 시절부터 사진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전년인 1970년에 카메라를 받은 이후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해 5월 3일에 거행된 본부 총회에서 그는 광선유포란 묘법의 대지에 전개하는 대문화운동이라고 말했다. 니지렌 불법을 근본으로 어떠한 문화의 꽃이 향기롭게 피는가? 바로 여기에 광선유포의 실상이 있다. 이러한 광선유포를 새로이 전개하면서 학회는 제3문명화전이나 혹은 각 방면별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인간 문화, 민중 문화 창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런 가운데 신이치는 카메라가 일반 가정에도 보급되어 사진이 민중에게 친숙해져 있는 점에서 사진으로 대자연의 미를 포착하여 생명의 찬가를 표현하고 싶어 자신의 테마로 삼았다. 불법은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온갖 생물의 아니 길거리의 작은 돌멩이나 풀잎 한 포기에서도 생명을 발견하는 사상이다.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이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절묘한 법칙이 있다. 또 열풍 속에 우뚝 솟은 산에는 혹독한 투쟁의 시가 울려 퍼지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웃는 얼굴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시가 펼쳐진다. 신이치는 이것들을 찍어서 자연이 지닌 미를, 살아가는 용기를, 무한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거기에 인간 문화의 강체가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사진에는 사람들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 대우주와 교류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야마모토 신이치의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진 기술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나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을 세이쿄 신문 사진 기자에게 물어보았다. 아직 나이 어린 사진 기자에게도 신이치는 기본적인 기술을 겸허히 배웠다. 향상심이란 유연한 혼과 겸허함이 뒷받침되어 나오는 용기다. 경무가 끊이지 않는 신이치다. 카메라를 드는 때는 오로지 집무 시간에 짬이 날 때나 이동 중인 차 안이었다. 하기 강습회에 모인 참가자나 주변 사람들의 스냅 사진도 찍었는데 그의 관심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구름,富士山의 늠름한 자태, 전원 풍경 등 점차 자연계로 향했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평범한 자연 환경에서, 자연 풍경에서 신이치는 미를 느끼고 드라마를 보았다.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복수초에서는 겨울을 참고 견뎌 내 봄을 맞이한 선구자의 늠름한 기계를 보는 듯했다. 새빨간 석양에서는 자신을 완전 연소하고 위풍당당하게 인생 최종의 장을 맞이한 왕자의 장엄한 개가의 선율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는 드높이 읊었다. 미는 숨겨진 자연 법칙의 계시다. 그것이 미가 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영구히 숨어 있게 된다. 신이치는 카메라로 자연의 미에 접하며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다가가려 했다.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시를 쓰고 와카, 일본 정영시와 단시를 읊어왔는데 그 창작의 원천이 된 것은 벗에게 격려를 보내자는 일념이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카메라에 관심을 갖게 한 힘이 된 것도 사진으로 인한 문화의 기수인 동지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강한 마음이었다. 시니치가 홋카이도 오누마에서 우연히 본 교교한 보름달은 실로 그가 대망하던 피사체였다. 그 빛은 고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영지의 광채로도 여겨졌다. 그리고 밤낮으로 광선유포의 길을 기운차게 달리는 동지를 비추고 지켜봐주는 자비의 빛처럼 느껴졌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오누마에서 촬영한 달의 필름을 곧 현상 인화했다. 그가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있던 세이쿄 신문 사진 기자는 생각했다. 달 사진은 삼각대를 사용하고 주도 면밀히 준비해도 제대로 찍기 어렵다. 선생님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 되어 나올까? 시니치가 찍은 사진에는 노출이 부족하거나 카메라가 흔들려 뿌옇게 된 컷도 있었다. 그러나 몇 장 정도는 참신한 미의 세계가 또렷이 비춰져 있었다. 시니치는 사진을 감개 깊게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새까만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오누마 호면도 하늘의 색을 복사한 듯이 새까맣다. 그러나 파르스름한 색을 띤 보름달만이 하늘에 군림하여 호면에 한 줄기 금색띠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것은 오누마에 뜬 달이라기보다는 무궁한 우주 공간을 끊임없이 운행하는 커다란 별의 사진처럼도 보였다. 신이치는 그날 빛나는 달이라고 하는 세계 속 깊은 곳에 있는 우주의 신비를 응시했다. 마음의 렌즈에 비친 것은 유구한 대우주였다. 자신이 느낀 대로 그 세계가 인화지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신이치는 사진의 교조는 모르지만 그 사진을 보니 기뻤다. 그는 이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무렵 학계 본부에서 남자부 중견 간부와 기념 촬영을 할 때 이달 사진을 대표에게 선사했다. 그리고 촬영할 때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달을 보면서 대우주를 꿰뚫는 생명의 법칙을 느꼈습니다. 어서에는 지금의 월처는 법화경의 어좌에 열석하신 명월천자였으며 어서 915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밤낮으로 투쟁하는 학회원 여러분이 이 달빛을 받아 영지가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명월천자여 우리 벗을 지켜봐 주게나 하는 염원을 담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청년들은 그 사진에서 달빛처럼 자신들을 감싸는 신이치의 마음을 보는 듯했다. 그들은 더없이 기뻤다. 신이치는 오누마에서 본 달을 촬영한 이후로 기회가 있으면 달 사진을 찍었다. 신이치에게 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일찍이 스승 도다 조세이는 구름 사이로 달을 보려고 염원하는 아시아 민중에게 빛을 보내리라 라고 읊었다.
도다는 아시아 사람들이 추구에 맞지 않는 행복을 달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시아 동포의 비원을 실현하기 위해 달보다도 훨씬 밝은 태양 같은 니티렌 불법의 동양 광포를 유언으로 하여 신이치에게 의탁한 것이다. 간효 8번 초에는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로 돌아갈 서상이니라. 어서 589쪽라는 말씀이 있다. 신이치는 달을 보니 도다의 용자가 자꾸 떠올랐다. 이제 가련다. 월지 끝까지 묘법을 넓히는 여정에 마음도 힘차게 라고 도단을 읊었는데 그 시는 제자인 신이치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동양 광포의 결이었다. 1973년 1월 신이치가 각지에서 찍은 달 사진들 중에서 16장을 골라 사진집 달을 발간했다. 동지에게 선사하여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에 부응하여 발간을 단행한 비밀품이었다. 이것이 그의 첫 사진집이 되었다. 또 그는 석양을 테마로 한 사진에도 착수했고 더 나아가 촬영 대상을 풍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신이치는 세이쿄 사진전 심사원 등 많은 저명한 사진가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신이치 사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프로 사진가의 작품과는 다른 참신함을 느낀 모양이다. 사실 신이치의 사진은 피사체부터 프로 사진가와 달랐다. 웅대한 하늘이나 화려하게 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의 꽃들도 있지만 프로 사진가가 전혀 찍을 것 같지 않은 철탑의 전선이나 돌담 또는 길가의 잡초, 노면 등에도 카메라를 댔다. 그는 이들 하나하나에서 생명의 숨결과 소리를 들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으면서 불법의 본유무작의 자연관, 생명관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신이치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상 풍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의 작품이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사진에 각별히 관심을 보이는 사진가 중 한 사람이 훗날 일본 사진가협회 회장이 되는 미키 준이었다.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보도사진가로 미국 잡지 라이프 표지를 장식하는 사진도 촬영한 인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키가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의 사진을 표지에 게재했을 무렵의 일이다. 그는 패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던 일본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굳이 총리에게 시가를 물게 하고 셔터를 눌렀다. 이로써 당당한 일본의 인상을 해외에 어필한 것이다. 미키는 한 장의 사진이 지니는 힘을 숙지한 예술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학회와 연을 맺은 때는 1961년경이었다. 그보다 얼마 전에 우인 한 사람이 인생의 좌절한 끝에 학회에 입회했다. 어느 날 그 우인이 잡지 편집을 하는 학회 간부를 데리고 찾아왔다. 해외에서 촬영한 미키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미키는 학회에 대해 남의 불당까지 불태워 버리는 폭력적인 종교다와 같은 소문을 듣고 있던 터였다. 매우 심한 편견과 악의에 찬 무책임한 풍문이다. 그렇지만 그 편집자를 만나는 사이에 학회원은 전혀 폭력적이 아니라 근면하고 예의 바른 데에 놀랐다. 이것이 창가 학회원인가 소문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는 참됨을 찍어야 할 사진가로서 학회의 진실을 규명하자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미키는 이 편집자와 만남이 기연이 되어 몇몇 학회원들과 친근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당시 고도 경제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는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그런데 학회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간성을 연마하여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 또 세상의 불행을 없애고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미키는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세이쿄 신문사 사진부에서 사진기술 지도를 의뢰받았다. 그는 쾌히 승낙하고 지도하러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신이치와도 교류하기 시작했다. 미키줄은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인간의 깊은 흥미를 품은 듯하다. 그가 먼저 놀란 것은 그 젊음이었다. 또 큰 교단의 리더라고 했으니 필시 권위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에너지가 넘쳐오르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허물없이 말을 나누며 유머가 풍부하고 참으로 솔직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융통성이 있고 막힘이 없는 성격이면서도 배려심이 많은 따뜻한 인품을 지녔군요. 라는 것이 그의 느낌이었다.
미키의 카메라는 신이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의 여러 회합에 나가기도 하고 지방 지도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키가 깊이 감동받은 일은 신이치가 전국 각지에서 제이선의 간부와 함께한 기념 촬영이었다고 한다. 신이치는 고요를 무릅쓰고 함께 촬영에 임할 때도 있었다. 성광 때문에 눈이 어리어리한데도 하루에 수십 회나 플래시 세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촬영하는 사이에는 지도와 격려를 계속하며 팔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투철한 사진가의 눈은 위선인지 진심인지 보신인지 헌신인지를 예리하게 간파한 힘이 있다. 몸을 내던지듯 혼신을 다해 회원들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격려를 보내는 시니치의 모습에서 미키는 자비라는 불법의 정신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인간의 생활 방식, 행동을 떠나 불법은 없다. 그 사람의 행동에 불법이 있다. 성문에는 교주석존의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어서 1174쪽라는 말씀이 있다. 또 미키는 그 기념 촬영이 회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격려가 되는지를 알았다. 최고의 보물이라도 내보이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이전에 신이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회원도 있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스스로 자신을 고무시켜 역경을 극복했다는 회원도 있다. 그는 사진이 갖는 힘의 크기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장의 사진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키준과 자주 간담할 기회를 가졌다. 미키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누구에게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했다. 또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면 활기를 띤 거친 말투로 변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스니치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놓았다. 선생님, 앞으로도 꼭 회원 여러분과 기념 촬영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두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시니치가 이렇게 대답하자 미키의 얼굴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시니치 사진을 찍는 일에 점점 더 정열을 불태웠다. 미키는 시니치를 찍는 이유를 민중의 지도자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모습을 영상으로 후세에 남기고 싶다라고 자주 말했는데 시니치는 과분한 말이라고 황송해하면서 더욱 노력해야지 하고 결의하는 것이었다. 또 미키는 창가학교에 계속해서 카메라를 대다 보니 그 진실을 알게 되고 학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감자가 되었다. 그는 학회원은 조직의 조정을 받고 있다. 같은 편견에 가득 찬 빗나간 비판을 들을 때면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인간을 얕보고 있군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면 모를까 조직의 힘 정도로는 인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급여를 주는 기업에서도 인간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학회는 야마모토 선생님이라는 지도자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회원을 지키고자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있어요. 또 그 점을 모두 통감하는 거지요. 이렇듯 신뢰로 맺어진 유대야말로 창가학회의 강함이 나오는 원천이랍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선생님의 지도에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여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기 때문에 학회원은 자진해서 힘껏 활동합니다. 각자가 내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에 모두 기뻐하고 학회는 커다란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실을 가려내려고도 하지 않는 경솔한 발언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미키는 1968년 3월 몇 년간에 걸쳐 촬영한 사진 참가학회를 발간했다. 미키는 시니치에게 영상이 갖는 힘의 크기를 자주 말하고 선생님도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며 권했다. 그런 만큼 1971년 6월 오누마 방문 때부터 시니치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미키는 매우 기뻐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촬영자의 마음이 모두 응축된다. 눈앞에 있는 피사체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화면에 넣는가에 촬영자의 지식, 교양, 인생관까지도 집약된다. 바로 이것이 미키의 사진관이었다. 신이치도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사진은 촬영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요. 피사체를 빌려 찍혀 나오는 자기 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미키는 시니치의 사진을 드러내 보이거나 압도하지 않는 완전한 자연 그대로며 천의 무봉한 사진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른바 사진가의 기술 영역을 초월한 사진이라는 인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시니치의 무한대로 넓은 마음과 자연의 대법칙을 느꼈다. 1980년대를 맞이할 무렵의 일이다. 스니치의 촬영 방법에 커다란 전기가 찾아왔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피사체에 렌즈를 대고 가볍게 셔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는 오토 포커스 카메라가 개발되어 그 성능이 급속도로 진보했다. 시니치도 이런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카메라는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초점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가슴 앞에서 카메라를 잡는 노파인더 촬영법으로 바꾸었다. 네모난 틀 안으로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 넓게 펼쳐진 풍경을 시야에 넣으면서 셔터를 누르면 자연과 대화하고 있다는 실감이 더욱 컸다. 이는 그의 작품을 더욱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시니치가 창립하여 1913년에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에 개관한 후지미술관 관계자를 비롯해 친하게 지내던 사진가들 사이에서 그의 사진전 개최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니치는 부끄럽게 이를 데 없었다. 프로 사진가도 아니고 본래부터 그런 의도로 찍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최를 요망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돌이켜보면 신이치 나름대로 새로운 민중 문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시작한 사진이다. 그는 모두의 요청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하여 승낙하게 되었다. 평화와 문화를 찍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진전을 후지 미술관에서 개최한 때는 1982년 4월이었다. 이 사진전에는 일본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촬영한 작품도 포함해 약 250점을 전시했다. 사진전을 감상한 사람들의 반향은 컸다.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와서 마음이 풍요로워진 듯했습니다. 가까운 주변 풍경에서 생명의 고동이 느껴지고 강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건네는 듯해서 활기가 쏟았습니다. 라는 등 대단한 호평이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선사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동지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시니치가 카메라를 잡은 가장 큰 동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에서 힘을 얻은 사람이 있어서 기뻤으며 그것으로 만족이었다. 프랑스의 저명한 미술사가 르네 위구도 이 사진전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했다. 훗날 그가 관장으로 일한 파리 자크마르트 앙드레 미술관에서도 시니치의 사진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그는 시니치의 사진을 이렇게 평했다. 선생님의 사진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일본의 시정, 섬세한 아름다움을 매우 운치 있게 표현한 점에 감동했습니다. 선생은 시도 짓고 계시는데 시는 입으로 읊은 시요. 사진은 눈으로 읊은 시입니다. 시니치는 이러한 호에 넘치는 말에 황송한 마음이 들어 몸둘 바를 몰랐다. 시니치의 사진전과 사진집을 직접 본 본부 직원들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학회 본부와 각 회관에 장식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학회 회관은 인간 문화를 지역에 발신하는 문화의 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로비나 계단참 등의 그림을 걸 경우엔 돈이 매우 많이 든다. 신이치는 자신의 사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요청에 부응하기로 했다. 창가란 모든 영역에서의 가치 창조다. 이리하여 전국에 있는 회관에 그의 사진이 걸리게 되었다. 사진과 대화하며 액자 속에 담긴 신이치의 격려의 마음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힘차게 일어났다는 동지도 적지 않다. 신이치의 사진전은 그 후에도 열렸으며 이윽고 자연과의 대화,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열려 2005년 10월까지 해외 36개국과 지역 그리고 85개 도시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은 세계어다. 언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진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사람은 용솟음치는 물을 보면 생명의 약동을 느끼고 바위에 달라붙듯이 뿌리를 단단히 내린 잡초의 닭이 찬 모습을 보면 용기가 난다. 시니치는 사진을 통해 민족, 국경을 초월해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잇고 싶었다.
사진에는 힘이 있다. 빅토르 위고가 망명지에서 많은 초상 사진을 찍게 한 것은 유명하다. 그것은 권력자 나폴레옹 3세의 포갑에 대한 도전이었다. 망명 생활은 19년이나 계속되었다. 위고는 기가 꺾여 틀림없이 의기소침해 있을 거야 하고 누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멀리서 보내준 당당한 그의 초상 사진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다. 나는 건재하도다. 나는 굴하지 않노라. 그에게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적을 때려 눕히는 무기요, 도전장이었다. 시니치에게도 사진은 사람들 가슴속 깊이 환희와 희망과 용기를 보내는 소생을 위한 빛의 탄환이었다. 그리고 지지 마라, 강해져라, 나와 함께 전진하자는 동지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였다. 1971년 6월 9일 홋카이도 오누마에서 달 사진을 찍고 새로운 사진 문화 창조에 착수한 야마모토 시니치의 가슴에는 인간 문화 건설에 대한 강한 결의가 넘쳐 흘렀다. 양분이 풍부한 토양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위대한 종교가 유포되어 인간의 정신 토양이 일구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뛰어난 문화의 꽃이 피고 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 즉, 얼마만큼 인간에게 기여하는 뛰어난 문화를 창조했는지로 종교의 위대함이 증명된다. 문화는 야만에 저항하는 힘이다. 문화라는 인간성의 힘으로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광선유포 운동이다. 신이치는 일본 문화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 중에서도 각 지역 문화가 현저히 쇠퇴하고 있는 점에 그는 마음이 아팠다. 신이치가 이제까지 각 방면마다 문화재 개최를 제안하여 추진해 온 까닭도 지역 문화 부흥과 새로운 창조를 염원해서였다. 6월 10일 오누마 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한 신이치는 이튿날 11일에는 하코다테 회관을 방문하여 청년부 대표들과 간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호소했다.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는 홋카이도 남쪽인 하코다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홋카이도 광포의 본격적인 개척도 하코다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구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홋카이도 광포의 역사를 개척하여 자기 자신의 역사를 쌓아 올리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신이치는 청년부를 통해 문화단체 결성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코다테 청년문화연맹 결성을 제안했다. 문화에는 넓은 의미에서 예술, 교육, 정치, 경제 등 인간 생활의 일체가 포함될 것이다. 그 하나하나에 인간주의 빛을 조명하고 사람들의 행복과 인간성의 승리를 위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창각회의 사명이 있다.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이른바 악과 단호히 투쟁하여 선의 연대, 정의의 스크럼을 넓히고 인간 문화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그러한 건설의 원동력이 되기를 신이치는 청년에게 기대했다. 창가학회와 사회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회 발전은 즉 지역 부흥이며 사회 번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대사자오하셨다.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어서 232쪽. 이 말씀에는 일본의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려는 대성인의 열렬한 결의와 확신이 맥박치고 있다. 학회는 이 대성인의 마음 그대로 사회를 떠받치는 정신의 기둥이 되었고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의 철학의 눈이 되었으며 민중을 지키는 대선이 되어 왔다. 그 학회의 상징이라고도 해야 할 각제의 회관은 지역사회의 긍지와 안심의 아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의치의 신념이었다.